토르는 전설적인 전사로 모든 바이킹 중 가장 강한 자로 알려져 있다. 바이킹이다. 어느 끔찍한 전투 중 그의 전함은 적 함선 무리에 포위당했고 완전히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조금도. 적 하나가 그를 공격하려 하나 그는 침착하게 방어한 뒤 적을 반으로 가르고 이어 2명을 더 회피하며 찔러 죽였다. 뒤에서 적 하나가 몰래 다가왔지만 거구의 친구 토르켈이 이를 처리해 주었다. 토르켈은 그에게 주목하라 하고 자신의 거대한 검으로 단 한 번이 배기를 한다. 전투도끼로 여러 적을 처치하고 토르스는 나무 통나무를 타고 올라가 그들의 배에서 마지막 적을 처치합니다. 그는 토르에게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한편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집어든다. 죽은 사람이고 토르는 그들의 화살 세례를 막기 위해 방패를 집어든다. 토르스는 그에게 충분하다고 말하며 전투를 끝내겠다고 선언하고 근처의 배로 뛰어올라 적들을 마치 버터를 칼로 자르듯이 뚫고 지나갑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여러 적을 처치한 후 다른 배에 있는 적들에게 화살을 쏩니다. 그는 세 번째 배에 뛰어올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마지막 적은 그의 도끼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끔찍이도 두려워하면서도 토르는 그를 배에 찔러 죽입니다. 그 남자는 죽어가면서 아내를 부르는데 이는 토르에게 자신의 아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고 그 틈을 타 적이 화살로 그의 어깨를 쏘고 적의 무리가 그의 배를 들이받으며 그에게 달려옵니다. 그들은 그의 방심을 이용해 그를 무장 해제시키고 적 중 한 명이 그에게 달려가 목숨을 끝내려 하지만 토르는 그를 반격하여 두 사람 모두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 남자는 토르를 목조르려 하지만 둘 다 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겹게 싸운다. 하지만 토르는 침착하게 적의 칼을 잡아 그의 배를 찔러 싸움을 끝낸다. 싸움이 끝난다. 그는 수면으로 돌아오지만 전투에서 멀어지기로 결심하고 해안에 도착한다. 전투 장면을 돌아보며 그는 자신이 왜 그 남자들을 죽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끼고 다시는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떠난다. 몇 년이 지나고 이제 그는 아내 헬가, 딸 일바, 아들 토르핀과 함께 아이슬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 그는 지금 농부로 일하고 있으며 전투에서 죽은 척하여 군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그의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모여들어 세상을 여행한 노인 레이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겨울이 혹독하지 않은 따뜻한 곳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항상 푸른 풀밭이 있고 따뜻한 바람이 즐겁게 불어오는 곳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곳은 현실보다 꿈처럼 보입니다. 토르가 돌아와 아이들에게 밤이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이프와 함께 앉아 이번 겨울이 특히 혹독하며 많은 사람들이 추위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토르스에게 그들의 가축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가축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바가 2마리 양을 데리고 들어오며 이 양들이 유일하게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양들을 돌보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토르는 그녀에게 감사하며 그녀를 재우고 안전에 대해 논의합니다. 마을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예방조치. 때때로 다음날 아침 일바와 토르스는 그들의 오두막 위에 눈을 치우며 그녀는 너무 많은 일을 한다고 불평하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눈더미에 떨어져서 괜찮았지만 갑자기 그녀는 눈 아래에 누군가 묻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미친 개처럼 파헤치고 누더기를 입고 있는 약하고 병약해 보이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의 목에는 부러진 쇠사슬이 감겨 있습니다. 그는 재빨리 내려가서 그 남자를 품에 안고 안으로 데려가며 아내에게 물을 데우라고 하고 딸에게 두꺼운 모피 담요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를 덮기 위해서요. 그는 재빨리 불을 지피고 CPR을 시작하며 아내는 남자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고 있습니다. 일바는 충격을 받은 듯 보이지만 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노예는 이미 몸이 차가워져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토르스의 집념은 계속되고 마침내 노예가 기침을 하기 시작한다. 토르스는 딸에게 불을 더 세게 지피라고 소리친다. 그는 재빨리 노예에게 이름을 묻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만 노예는 너무 약해 아무 말도 못하고 중얼거릴 뿐이다. 잠시 후 노예는 자신이 산 너머 마을의 족장 하프덴의 집에서 도망쳤다고 대답한다. 즉시 일바는 두려워하며 토르스에게 노예를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노예를 자신들에게 두는 것은 범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토르스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왜 도망쳤는지 묻는다. 노예는 자신의 가슴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그 집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지만 갈 곳이 없어 그의 집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집 근처에서 그는 다시 의식을 잃기 시작하고 한 마을 사람이 토르스의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하펜이 소규모 분대와 함께 그들의 부두에 도착했으며 싸울 기분인 것 같다고 전합니다. 그는 토르스에게 즉시 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토르스는 노예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잠을 자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두에서는 레이프가 하펜의 길을 막고 그에게 온갖 질문을 하며 부서진 쇠사슬을 보여주며 그의 노예 중 한 명이 도망쳤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 마을에 왔고 오직 자기 목만 가져가려 한다. 마을의 젊은 바이킹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그들에게 마을에 미리 알리지 않고 무턱대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하펜 편이 한 남자가 이 사람을 알아본다. 그들은 한 번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그의 손을 잃었다. 그 남자가 앞으로 나와 그를 비난하며 두 사람 다 싸울 준비를 한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레이프가 싸울 수 없다고 규칙에 어긋난다고 말하지만 그 남자는 규칙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에 하펜이 분노해 사슬을 사용해 그 남자의 무장을 해제시키며 말한다. 그가 어떤 편에 있든 규칙을 따르며 그의 체인을 머리에 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남자를 평생 동안 흉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모두를 무섭게 하고 그들은 하펜이 토르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줍니다. 그는 토르스에게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노예가 자신에게 속하며 그를 데려가려 왔다고 말합니다. 그를 데려가려 왔다고 합니다. 길더는 그에게 말을 걸며 하펜에게 그들이 단지 노예를 살리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르스는 그에게 노예를 얼마에 샀는지 단순히 묻습니다. 하펜은 노예를 사기 위해 2마리의 양을 지불했다고 대답하고 토르스는 그에게 3마리의 양을 주겠다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하펜은 그 제안을 받아서 기쁘다고 말하지만 그는 노예를 데려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고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러나 토르스는 일어나서 하펜에게 자신이 얼마나 크고 키가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겨우 6피트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펜에게 그 남자를 위해 4마리의 어린 양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지만 하펜은 8마리를 원한다고 반격합니다. 토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노예를 사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펜은 거래에 만족하는 것 같고 자신의 배로 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노예는 몇 시간 후에 죽고 저녁에 토르스는 가족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의 딸은 죽은 노예에게 양 8마리를 쓴다고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 양 8마리를 쓴다고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 하지만 토르스는 이에 개의치 않는 듯 보이며 그저 불쌍한 영혼을 애도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토르스가 항아리를 고치려 애쓰지만 형편없이 실패하고 있을 때 토르피는 전함이 왔다며 소리치며 달려온다. 그가 무슨 일인지 묻자 토르피는 자신과 레이프가 거대한 전함이 마을로 오는 것을 봤고 레이프가 토르스를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 대답한다. 토르스는 이미 구경꾼들로 가득 찬 부두로 걸어간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바이킹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롱십을 바라본다. 그들은 거대한 전투 도끼를 들고 있다. 그들의 리더 플로키는 헬멧을 벗고 토르에게 절하며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부른다.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졌지만 토르는 별다른 감흥 없이 플로키에게 이 마을에서 무슨 일로 왔는지 묻는다. 플로키는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답하며 그와 토르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바이킹들은 마을 전체를 에워싼다. 토르는 플로키에게 왜 자신을 찾으러 왔는지 묻는다. 마지막으로 본 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플로키가 며칠 전 영국 왕이 몇몇 병사들을 몰래 그들의 영토에 잠입시켜 마을 사람들이 목욕 중일 때 기습해 모두 처형했는데 그 중에는 덴마크 왕의 형수도 포함돼 있었다. 이로 인해 왕은 영국인들을 공격할 명분을 얻었고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며 모든 바이킹들을 모아 전쟁에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토르에게 탈영의 형벌이 사형이지만 왕은 그가 군대를 벌인 사실을 묻지 않고 단지 그가 그들을 위해 싸우기만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르스는 그런 삶을 떠났고 이 마을은 세상의 반대편에서 어떤 갈등과도 수천 마일 떨어져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플로키는 토르스에게 그들의 왕이 그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학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답하며 이는 그를 제안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그는 전투를 위해 배를 보내기 위해 부두로 가고 플로키는 그들이 영국과 전쟁을 할 것이며
토르스가 이끌고 그 마을의 어떤 남자든지 원한다면 전쟁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이 말을 한 후 그는 단순히 바다로 돌아가고 마을 전체는 금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실제 전쟁에 대한 생각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토르스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아쉽게도 집으로 돌아간다. 레이프는 집으로 돌아가 토르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토르스는 이 남자들이 전쟁을 멀리서조차 본 적이 없고 전쟁에 대해 아주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쟁이란 게 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쟁에서 죽게 될 텐데 모두들 이 일에 너무 들떠 있다. 다음 날 그들은 마을에서 전함을 꺼내 수리하며 항해를 준비하고 토르피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전쟁놀이를 하다가 너무 세게 때려서 한 아이의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심하게 논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토르스에게 데려가고 토르스는 아이의 손을 치료해준다. 토르피는 항상 너무 세게 때린다고 불평한다. 토르스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토르핀이 전사였을 때 쓰던 단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단검을 빼앗으며 적이 없으니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적이 없으니 이유 없이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토르피는 이유도 없이 미쳐서 밖으로 달려나가고 토르가 바라본다. 그를 바라봐. 다음 날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토르스는 오직 5명만 데리고 전투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들이다. 가난한 여자가 레이프에게 다가와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배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는다. 괜찮을 거야. 레이프는 그녀에게 토르가 아무도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오직 이 5명만 데리고 노르웨이로 가서 그곳에 두고 혼자서 전투를 계속할 거라고 진실을 말한다. 그는 누구의 목숨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그가 5명만 데려가는 이유는 레이프의 배가 5명만 더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본토로 데려가기 위해서다. 그 소녀는 레이프를 구하고 도망치고 토르는 토르핀을 부르며 소리치지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 결국 그는 아내에게 토르핀을 부탁하고 자신은 배에 올라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큰 노 하나를 잡는다. 5명은 모두 한쪽에 노를 들고 모여있는 반면 토르는 혼자 있다. 그의 거대한 노를 보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노를 저기 시작하자 그는 5명이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까지 깊이 나아갔고 마침내 바람이 불어오자 토르스는 돛대를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 젓느라 지친 채 갑판 앞부분에 누워 있었다. 손이 아파 몸져놓은 것이다. 토르스는 이제 바람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말라며 되돌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은 소르피는 통에서 뛰어나와 모두 심지어 아버지까지 깜짝 놀라게 하더니 배 가장자리에 달려가 소변을 보았다. 토르스가 그를 붙잡아 평생 잊지 못할 매질을 했지만 마침내 밤이 찾아오고 그는 결국 그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든다. 그와 다른 한 명은 모두가 잠든 사이 밤새 경계를 서고 새벽이 되자 리프가 그들에게 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소리친다. 그곳에서 잠시 쉬고 쉴 수 있어서 모두가 만에 들어가 노를 젓기 시작한다. 만을 지나가던 중 리프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멈춘다. 토르는 그에게 괜찮냐고 묻지만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대답한다. 맞아. 토르는 협곡 위를 올려다보며 높은 벽들 때문에 꽤 갇힌 기분이 든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는 리프에게 자신도 불길한 예감이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물러나야 해. 리프는 그에게 동의하며 물러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잔해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토르는 토르핀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로 뛰어오르고 다른 이들은 몸을 숨긴다. 잔해가 떨어지기를 멈추자 그는 돌아서서 출구가 막힌 것을 확인한다. 리프는 그들에게 괜찮은지 묻는다. 다행히 모두 다치지 않은 것 같지만 토르는 적이 다가오니 준비하라고 말한다. 두 척의 전함이 갑자기 앞쪽만에 들어오고 그 안에는 많은 병사들이 가득하다. 토르의 배에 탄 이들은 경험이 없어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들 중 한 명이 칼을 뽑지만 토르는 칼을 빼지 말라고 한다. 그들과 맞서 싸운 뒤 검을 챙기고 토르핀에게 작은 단검을 건네며 절대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고 말한다. 그들이 가까이 오자 토르는 앞으로 나가 그들의 배에 뛰어올라 모두를 놀라게 한다. 한 명이 공격하려 하지만 토르는 한 방에 쉽게 쓰러뜨려 주변 모두를 다시 놀라게 한다. 한 방에 다시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한다. 또 다른 사람이 달려들지만 빠른 팔꿈치 공격에 쓰러져 나머지 사람들을 겁먹게 한다. 3명이 적이 더 공격하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맨손으로 쓰러뜨린다. 남자들이 계속 그에게 달려드는데 그는 칼도 뽑지 않고 휘청거리면서도 사람을 해치우는 데서 벗어나 한 명 한 명 모두 쓰러뜨리며 자신의 배의 부부장 쪽으로 다가간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들고 그는 한 방에 모두 쓰러뜨리면서
꾸준한 걸음으로 끝을 향해 걸어간다. 사이타마는 원펀맨의 왕자를 당장 토르즈에게 넘겨야 할 것 같다. 여러 명이 다시 도끼와 칼로 공격하지만 그는 그저 한 명이 팔을 부러뜨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고 물속으로 주먹질에 날려버린다. 하지만 신사답게 노도 하나 던져줘서 그가 익사하지 않게 한다. 또 다른 남자가 달려들지만 한 방에 쓰러지고 그걸 본 사람들은 완전히 겁에 질린다. 탑승자 전원. 버섯을 좀 먹었던 부부장 윤이 완전히 미쳐 날뛰며 자기 부하들을 공격해 무차별 폭행에 심지어 목을 조르기까지 한다. 그는 배판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하고 부하들은 배가 부서지는 걸 막으려 그를 제지하려 하지만 괴물 같은 그는 미친 듯이 사람들을 밀쳐내며 주먹질을 퍼붓는다. 부하들을 심하게 다치게 하자 팀원 전원이 겁에 질려 배 밖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구한다. 토르는 윤이 이미 미쳐 날뛰고 있어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데 윤은 그의 머리를 나무 선체에 내리박는다. 그는 토르 쪽으로 돌아서서 목청껏 소리치고는 믿기 힘든 속도로 그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토르는 수백 번의 전투를 경험한 베테랑으로 이런 남자들을 여러 번 보았고 쉽게 그의 눈에 주먹을 날려 그를 뒤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비온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강력한 어퍼컷에 턱을 맞고 다시 쓰러집니다. 그는 아스켈라드라는 이름의 리더가 자신의 배를 그들의 배로 끌어당기고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방어를 생각하지만 윤이 다시 일어나 그를 공격하려 하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켈라드의 병사들은 다른 배로 점프하기 위해 판자를 깔기 시작하지만 그들은 토르가 요른을 그들에게 던져 완전히 기절시키면서 부서진다. 그는 배로 다시 뛰어가 나머지 판자들을 베어내어 침략을 막는다. 그는 다른 배를 바라보며 그 위에 30명의 병사와 언덕 위에 많은 궁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혼자서 그들을 쉽게 처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과 함께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많이 생각한 후 그는 아스켈라드를 바라보며 신과 사람들 앞에서 결투를 도전한다. 그는 혼자서 그들을 쉽게 처치할 수 있지만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다. 살기 위해서 아스켈라드가 결투에서 이기면 그들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가 지면 즉시 그의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아스켈라드는 그를 감명 깊게 바라보며 결투를 수락하겠다고 말하고 그의 쪽으로 뛰어가서 대치한 후 검을 뽑는다. 토르스는 왜 그렇게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두 노인과 많은 소년들을 포로로 잡으려 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이것이 노예를 잡는 것과는 상관없으며 그가 돈을 받고 토르스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약간 충격을 받지만 곧 그것이 반드시 그를 직접 대면하기 두려워한 플로키의 일로 그는 용병들을 보내 그를 죽이게 했다. 그를 죽이기 위해 토르스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결투가 시작된다. 그는 칼을 뽑고 아스켈라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는 아스켈라드를 놀라게 한다. 그는 토르스가 자신감이 넘치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그의 생명이 걸린 결투가 그에게는 그리 큰 놀라움이 아닐 만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결투에 대해.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매우 교활한 전사로 근처에 로프 하나를 잘라서 돛이 그의 앞에 떨어지게 하여 토르스의 시야를 가린다. 돛이 떨어지자마자 아스켈라드는 그의 위치에서 사라지고 몸을 낮춘다. 돛 아래로 내려가 그의 검 한 번이 배기로 싸움을 끝내려 하지만 토르스는 기습을 당했음에도 물러나는데 성공하지만 아스켈라드의 검에 약간 긁혀 피를 흘리며 상처를 입는다. 그는 아스켈라드를 발로 차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재빠르게 뒤로 피한다. 토르스 자신도 가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란 듯하다. 한편 적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응원하며 소리친다. 토르스는 아스켈라드를 바라보며 그의 강함을 인정하고 그만큼 숙련된 싸움꾼 앞에서는 자신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 말한 뒤 그에게 달려들어 엄청난 힘으로 아스켈라드의 검을 공격한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그는 계속해서 그를 때리고 아스켈라드는 버티려 애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토르는 너무 강한 힘으로 그를 때려 아스켈라드는 거의 쓰러질 뻔하지만 곧바로 빠른 고개 동작으로 다음 공격을 피하고 발로 착지한다. 토르는 다시 한번 아스켈라드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며 다시 공격하지만 아스켈라드는 피하며 토르가 따라오자 그가 땅에 있을 때 때린다. 토르는 또 한 차례 공격을 퍼붓고 아스켈라드는 자신의 검이 부서지고 조각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두 사람의 검이 모두 부러질 수 있고 결국 누가 먼저 상대방의 검을 부러뜨리느냐의 운에 달렸다. 상대방의 검. 아스켈라드는 기회를 노리다가 토르가 검을 들어치려 하자
아스켈라드는 공격으로 전환해 그의 검을 공격하며 완전히 부숩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그는 결투를 끝내려 크게 휘두르지만 알고 보니 토르는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있었고 일부러 검을 부러뜨리게 해서 아스켈라드의 평정을 깨뜨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아스켈라드가 검을 들자마자 토르는 그의 팔꿈치를 쳐서 무장 해제시키고 자신의 검을 아스켈라드 목에 겨누며 결투를 끝냅니다. 토르핀과 다른 이들은 토르의 승리에 환호하고 토르는 아스켈라드에게 항복하고 군대를 철수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그 자리에 머물며 절대 항복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뒤에 군대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아스켈라드는 토르스를 바라보며 그가 결투에서 이기고 싶다면 자신을 죽이라고 하지만 토르스는 거부하며 진정한 전사는 처음부터 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죽이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그가 아스켈라드에게 칼을 사용한 것은 그가 진정한 전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스켈라드는 이에 충격을 받고 토르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가 지금까지 만난 전사 중 최고의 전사라고 말하고 놀랍게도 그에게 그들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아마도 그와 같은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전체 팀은 리더가 토르스를 위해 자신의 리더십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린다. 그는 모두에게 자신이 이미 농담을 했다고 말하고 토르스는 그에게 다시 한번 후퇴하라고 한다. 그러나 갑자기 윤이 다시 깨어나 그들의 멧돼지 위로 뛰어올라 토르핀을 붙잡고 그의 목에 칼을 대고 있다. 모두는 방금 일어난 일에 완전히 충격을 받으며 제자리에 멈춰 서 있고 토르스는 아스켈라드에게 약속대로 그들을 놓아주라고 소리친다. 그는 윤을 바라보며 아스켈라드의 목에 칼을 대지만 변화는 없다. 토르스는 그에게 약속을 했다고 말하지만 아스켈라드는 자신도 약속을 했다고 대답한다. 그를 죽이겠다고 약속하자 그때 토르스는 아들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 줄 테니 완전히 혼자 내버려 두고 뒤돌아보지 말고 자기 길로 가라고 말한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토르스를 바라보고 토르스는 명령하듯이 검을 물속에 던진다. 그리고 궁수에게 그에게 화살을 쏟아붓도록 명령한다. 토르스는 수많은 화살에 찔리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남자의 힘에 감탄한다. 그는 비오른을 바라보며 토르핀을 놓아주라고 말하고 광전사조차 두려움에 소년을 놓아준다. 토르핀은 토르스를 향해 달려가 그의 튜닉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토르스는 먼저 내 자신과 가족을 잘 보살펴라고 말한 뒤 레이프를 보며 왕에게 내 목을 바치면 우리 마을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토르스의 배에 있던 한 사내가 칼집을 뽑아들고 아스켈라드를 향해 달려들어 공격하지만 아스켈라드는 그 타격을 가볍게 피한 뒤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다. 그리고 토르스가 너에게 새 삶을 준 만큼 물러서라며 그 희생을 존중하라고 말한다. 아스켈라드는 부하들을 물러서게 하고 다른 이들은 레이프의 배에 뛰어올라 다시 출발한다. 그들은 더 많은 노젓는 인력이 필요했기에 아스켈라드는 토르스가 5명분의 힘으로 저어온 배를 가져간다. 그러나 그의 놀라움에 그는 성미로 나와 그 배를 바라보며 살인적인 광란에 휩싸인 토르핀을 발견하고 그는 단검을 들고 그들에게 위협을 외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선원들은 그가 떠나는 동안 이 배에 몰래 들어왔다고 말하며 그를 바다에 던져야 할지 물어보지만 아스켈라드는 토르스의 이타심에 영향을 받은 상태로 아이를 그냥 두라고 말하고 다시 잠에 듭니다. 토르핀은 다른 배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났고 그는 이제 신선한 음료수와 음식이 다 떨어져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물을 조금이라도 마시려고 하지만 그 물이 완전히 짠물이라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곧 죽었을 거지만 복수심이 그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있어서 살아남았다. 다행히 아스켈라드와 그의 일행이 약탈을 위해 섬에 상륙했을 때 잠시 토르핀은 마침내 단단한 땅을 밟고 그들을 쫓으려 하지만 너무 쇠약해 미끄러져 나무에 부딪히고 기절해버린다. 그가 깨어날 무렵 이미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 갑자기 숲 끝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을 때 그는 아스켈라드와 그의 병력, 이 마을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한다.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까지 모두 살해하며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들이 마을을 약탈한 후 모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토르핀은 주위를 살펴보기로 결심하고 방어를 위해 단검을 꺼냅니다. 그는 캠프를 돌아다니며 아스켈라드를 찾다가 작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그는 근처의 바이킹에게서 칼을 즉시 빼내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칼을 머리 위로 들어 아스켈라드를 죽이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추고 맙니다. 그는 비겁자가 되어 잠든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숲으로 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스켈라드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가장자리에 서 있고 그가 욘과 함께 걷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가 아스켈라드에게 도전합니다. 결투. 그는 너무 큰 검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서 있는 토르핀을 바라본다. 그의 손은 무게 때문에 떨리고 있다. 그의 동료들은 모두 토르핀을 비웃지만 그는 결투를 존중하기로 결심하고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는 검을 꺼내지도 않고 토르핀에게 공격하라고 말하며 그가 돌진하자 아스켈라드는 피하고 토르핀은 제어를 잃는다. 그의 검이 나무판에 걸리면서 말이다. 모두가 그가 검을 빼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웃고 아스켈라드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차버리며 그를 죽였어야 했다고 말한다. 잠들어 있었다. 토르핀은 배가 고파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어났다. 며칠째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스켈라드의 부하들은 양고기와 소고기로 잔치를 벌이고 있어 그 모습을 보며 군침이 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은 쓰레기 같은 놈들이고 그에게 빨아먹을 빈 뼈다귀를 던진다. 토르핀은 그것을 배고프게 바라보지만 손대지 않고 숲속으로 도망친다. 그는 토끼를 발견하고 잡으려 하지만 당연히 실패하고 토끼가 먹고 있던 땅에 떨어진 견과류를 찾는다. 그는 그것들을 먹으려 하지만 즉시 뱉어내며 그것들이 쓴맛이 나고 역겹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녁에 그는 이제 버려진 캠프를 방문하고 완전히 먹힌 뼈들을 살펴보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배고픔에 못 이겨 뼈 하나를 집어들고 그것을 갉아보지만 고기를 얻지 못하고 완전히 기운을 잃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자신의 도난당한 검이 곁에 있는 상태로 깨어나고 욘이 버섯을 주우면서 정글 안에서 그를 발견합니다. 욘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놀란 듯 보이지만 그냥 버섯을 주우기로 하고 그에게 그 거대한 검에 익숙해졌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토르핀은 대화할 기분이 아니어서 칼을 꺼내 들고 그를 결투 중에 속여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욘을 향해 달려가서 공격하려 하지만 욘은 팔꿈치로 그의 공격을 막고 그를 밀쳐서 땅에 쓰러뜨린 후 캠프로 돌아갑니다. 그를 숲에 홀로 남겨둡니다. 밤이 되자 토르핀은 불 옆에 앉아 남은 뼈를 주워 먹으려 합니다. 그때 갑자기 늑대가 그 근처로 다가옵니다. 그는 즉시 칼을 잡아 앞에 들지만 그 칼이 너무 무거워서 휘두르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즉시 칼을 버리고 단검을 잡습니다. 바로 그때 늑대가 공격하려 합니다. 그를 공격해라. 토르핀은 단검으로 늑대의 목을 찔러 늑대는 즉시 물러난다. 하지만 곧 죽고 말아 그에게 큰 자신감을 준다. 다음 날 그는 나무 양동이를 표적으로 삼아 단검 연습을 시작하고 점차 단검을 더 잘 다루기 시작한다. 그는 토끼를 잡으려 시도하지만 여전히 너무 빨라 실패하고 좌절한 채 단검을 던지는데 근처 나무에 박힌 것을 발견한다. 그것이 나무에 박혔다. 이것이 그에게 단검 던지기를 배우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근처 나무를 대상으로 연습을 시작한다. 그는 며칠 동안 계속 시도했고 마침내 혼자서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해 며칠 만에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스켈라드 일행이 떠나려 할 때 토르핀은 다시 그에게 다가가 모두 앞에서 다시 한번 결투를 신청한다. 아스켈라드는 그다지 내키지 않는 듯했지만 결국 결투를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르핀은 그에게 달려들어 단검을 여러 번 휘둘러 맞히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뛰어난 전사라 거의 노력 없이 모든 공격을 피하고 그를 발로 차 멀리 밀어낸다. 토르핀은 다시 일어나려 하지만 또다시 그에게 발길질당해 밀려난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를 발로 차며 일어나 싸우라고 다그친다. 그러다 욘이 그를 놓으라고 말할 때까지 아스켈라드는 돌아서지만 토르핀은 단검을 그에게 던진다. 그러나 아스켈라드는 재빨리 단검을 쳐내며 자신을 구한다. 그는 단검을 집어들고 토르핀 앞에 던진다. 토르핀은 다시 결투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아스켈라드는 결투를 원하면 전장에서 영광을 얻어야 하며 그래야만 다시 싸울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다. 그때가 되어야 다시 싸울 수 있다. 토르핀은 일어나고 아스켈라드는 배 쪽으로 걸어가며 자신이 곧 전장에서 영광을 얻고 결투에서 그를 죽일 것이라고 다짐한다. 아스켈라드. 마침내 영국 본토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바이킹들이 거센 군대와 함께 본토를 침략하며 영국인들을 겁에 질리게 했다. 아스켈라드는 영광과 금을 차지하고 싶어 전투에 참여하려 한다.
그도 싸움에 끼고 싶어 한다. 그들은 강을 따라 올라가 배를 대고 본토에 발을 디딘다. 강가에는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그들은 전쟁 베테랑이라 시체 사이를 거침없이 지나간다. 반면 토르피는 피투성이 길을 걷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죽은 사람들의 악취. 어느 순간 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서 보고 토를 땅에 쏟아낸다. 속이 안 좋아서다. 그는 계속 그들을 따라가고 밤이 되자 주워 먹을 수 있는 호두를 먹기 시작한다. 아스켈라드는 용병으로서의 대가로 많은 금을 받기 위해 바이킹 군대와 거래를 한다. 그는 자신의 용병 서비스를 대가로 많은 금을 받기로 한다. 마침내 거래가 성사되지만 갑자기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영국군이 바이킹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매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다. 많은 병사가 죽지만 곧 아스켈라드가 지휘권을 잡고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선다. 그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도끼와 칼을 들고 적들에게 달려가며 화살에 맞지만 여전히 놀라운 맹렬함으로 적들을 죽입니다. 토르피는 아스칼라드가 무언가를 이룰 경우 결투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검을 꺼내지만 어린아이인 그는 너무 많은 피를 보고 겁을 먹습니다. 갑자기 적병사가 뒤에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병사가 그를 땅에 밀어붙입니다. 그 병사는 그를 처치하려고 할 때 아스칼라드가 뒤에서 병사를 찔러 즉시 그를 죽이고 계속 나아갑니다. 혼돈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는 다시 일어나고 갑자기 또 다른 병사가 토르핀에게 달려와 그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토르핀이 용기를 냅니다. 제어를 하며 그의 공격을 피하고 옆구리를 찔렀다. 하지만 상처가 깊지 않아 병사가 그의 배를 차고 베어치려 하지만 토르핀은 다시 한번 그의 배를 찔러 그를 끝내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이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울기 시작하고 시체를 계속해서 찔렀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소년에서 남자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부터 그는 전투에 계속 참여하기 시작하고 적들에게 달려가 그의 민첩함과 작은 몸집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며 단검을 그들의 목 깊숙이 찔러 즉시 죽였다. 그는 전장에서 몇 년을 보내며 점점 더 나아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점점 더 많은 적들을 놀라운 수월함으로 처치하며 한 번은 아스칼라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는 적에게 칼을 던지기도 했다. 토르피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었고 전투 경험이 풍부해져서 다른 남자들과 맞붙어도 잘 싸운다. 어느 날 아스칼라드는 그에게 적들을 미리 정찰하라고 요청하며 그 지역에 잠입하라고 한다. 그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깨닫고 군인들과 그들의 개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그는 병사 중 한 명을 죽이지만 나머지 두 명이 그를 에워싸고 한 명이 그를 땅에 눕히고 다른 한 명은 죽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만 토르피는 적의 허리에 있는 단검을 재빨리 잡아 그를 목에 찔러 죽이고 다른 사람의 공격을 피한 후 그도 죽입니다. 그는 도망치기로 결심하지만 갑자기 두 명의 경비원이 그 위치로 오고 그는 그들과 싸워야 하고 그들도 죽여야 합니다. 매그가 쓰러지자 그는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적 병사들에 의해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탈출하지만 피로와 출혈로 인해 결국 강 근처에서 기절하게 됩니다. 다음 날 그는 한 노부인과 딸이 이사하던 중 발견된다. 은행에 가서 그녀는 토르핀을 집으로 데려가 그를 붕대 감고 나서 그를 눕힌다. 침대. 잠시 후 그는 깨어나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을 보고 크게 충격받는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해를 끼치지 않는 노부인과 음식을 준비하는 소녀가 보인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고 만일을 대비해 단검을 찾지만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음식상에 함께 앉자고 권하고 그가 먹기 시작하자 굶주림에 못 이겨 멈출 수가 없다. 노부인은 그를 보며 미소 짓고 어린 소녀는 그가 잘 지내는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영국 사람처럼 보이는 그가 그녀에게 자신이 바이킹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를 숨겨주는 것은 그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노파는 소녀를 꾸짖으며 아이를 돕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가 아이를 돕는 것을 거절한다면 말이다. 갑자기 소녀는 머리를 긁으며 공포에 질려 토르핀에게 벼룩이 가득한 것을 깨닫는다. 그는 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노파는 저녁에 그를 데리고 나가 빗으로 머리를 빗으며 벼룩을 빼내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도 그의 나이였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2년 전 열병으로 죽었다고 말한다. 갑자기 말을 탄 영국 병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묻는다. 의심스러운 소년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그 소년은 바이킹의 정찰병이다. 토르피는 긴장하며 뒤에서 단검을 꺼내지만
노파는 그들이 토르핀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군인이 그 소년이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단순히 아들이라고 대답한다. 군인이 물러나고 두 사람은 오두막 안으로 돌아간다. 남자가 넘어지고 소년은 엄마가 군인 앞에서 바이킹 정찰병을 보호한 것에 분노한다. 그러나 노파는 그 소년이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토르핀은 불 쪽으로 다가가 횃불을 잡고 노파에게 도망치라고 말한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는 해안으로 달려가서 통나무집에 불을 지펴 아스칼라드에게 지금 근처에 병사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불 쪽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 하고 몇몇 경비원들이 불을 끌어 달려가지만 그중 한 명은 토르핀을 찾고 있던 병사로 그를 알아보고 칼을 뽑아든다. 토르핀은 3명의 병사를 죽이고 구경꾼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본다. 그 중에는 그를 숨겨주었던 노파도 있다. 마지막 병사가 공격하려 하지만 토르핀은 즉시 피하고 그를 등과 가슴에 2번 찔러 즉시 죽인다. 그는 노파를 바라보며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그녀가 여기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나머지 마을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동안 늙은 여자는 그저 울기만 할 뿐 바이킹들이 마침내 배를 내리고 마을을 침공하며 잡히는 대로 모두 죽이고 곳곳을 불태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을 전체를 재로 만들어버린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고 아스켈라드는 눈이 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금을 챙기고 싶어 한다. 전투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하지만 영국에서의 원정은 눈 때문에 중단되었고 그는 프랑스로 눈을 돌린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유아용 바지에 물총을 든 아이와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물론이다. 그들은 프랑스군의 두 적대 세력 간의 전투를 목격한다. 왕국의 통제권을 포위 공격을 하는 군대는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지휘관이 있는 것 같아.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병력을 보내서 적은 훨씬 적은 병력으로 방어벽을 격퇴하고 있어. 아스켈라드가 전투를 관찰하고 한 번 패배하고 다시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에게 말하길 이 멍청이들의 모든 보물을 훔칠 거라고 했어.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포위군과 싸우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들은 위험한 위치에 있지만 아스켈라드는 그들이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들의 편에서 성을 점령하라고. 그들은 다소 당황하는 듯하지만 어쨌든 그를 믿기로 한다. 아스켈라드는 이제 2개의 단검을 들고 전장에서 싸우는 감정적인 10대가 된 토르핀을 부른다. 그는 그들의 군대에서 가장 사나운 전사 중 하나다. 그는 토르핀에게 붉은 군대의 지휘관에게 가서 자신이 전투에 서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하라고 한다. 만약 이기고 싶다면 그들과 계약을 맺고 성을 점령한 후 얻은 금의 절반을 줘야 한다고 한다. 그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진영 안에 머물며 그들의 어리석음을 관찰하고 멍청한 계획이 있는지 보고하라고 한다. 하지만 토르핀은 아스켈라드를 노려보며 자신이 4년 넘게 전장에서 싸워왔고 그를 위해 수많은 적을 죽였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아스켈라드는 그를 비웃으며 나중에 금화 몇 잎을 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토르핀은 분노하며 그와 결투를 원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그를 죽여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고 싶다고 한다. 다른 모든 병사들은 이 선언에 충격을 받지만 아스켈라드는 그를 바라보며 지휘관의 목을 가져오면 결투를 하겠다고 약속한다. 토르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붉은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달려간다. 그가 해가 질 무렵 진영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에게 막힌다.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가 파란 군대에서 보낸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를 잡으려 하지만 토르핀은 지쳤고 한 병사의 발을 잡아 비틀어 돌리고 그의 목에 단검을 대며 그를 자신의 우두머리에게 안내하라고 말한다. 그는 결국 한 식탁에 도착하는데 그곳에는 인간보다 동물처럼 보이는 근친교배된 난장이가 앉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다. 토르핀은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다고 말하며 그의 우두머리 아스칼라드가 오정과 파트너십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전한다. 이것이 뚱뚱한 그가 파란 군대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가 동의하면 다음 날 아침 요새가 공격받고 저녁까지 함락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거부하면 아스칼라드의 군대가 그를 내일 파괴할 것이다. 블루아미에게 대신 지불하라고 해. 뚱보가 토르핀을 위협하며 지금 당장 그의 목을 베겠다고 해. 하지만 토르핀은 자신이 죽으면 아스켈라드가 자동으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대답해. 그럼 내일 공격을 받을 거라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뚱보는 동의하고
토르피는 불화살로 신호를 보내러 나가 그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다음날 아침 레드아미가 진을 치고 성을 다시 포위할 준비를 해. 하지만 아스켈라드와 그의 군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뚱보는 불안해져. 토르피는 그에게 그냥 공격하라고 해. 바이킹들이 곧 합류할 거라고. 그래서 뚱보는 공격을 지시해. 그의 부하들이 다시 성문을 향해 돌격하는 동안 파란 군대는 하나씩 저격하며 멀리서 크로스보우로 쏘아대고 있다. 토르피는 병사 한 명에게 파란 군대의 장군이 누구인지 묻고 그 병사는 화려한 투구를 쓴 병장을 가리킨다. 그 순간 토르피는 전속력으로 성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적군인 붉은 군대 뒤에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수백 위 바이킹들이 나무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여러 긴 배들을 어깨에 메고 전속력으로 성을 향해 달려온다. 이 모습에 모두가 충격을 받으며 최대한 빠르게 달리며 긴 배들을 강물에 던지고 그 위에 올라타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다. 성 뒤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기 위한 성 꼭대기에 있는 병사들이 빠르게 석궁으로 바이킹들을 쏘기 시작한다. 그들의 방패를 부수지만 반대편에서는 토르피는 강을 뛰어넘어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기 시작하고 올라가서 여러 명을 죽인다. 이로 인해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적들은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들의 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이로 인해 아스켈라드의 임무가 쉬워진다. 그는 빠르게 단단한 땅에 착지하고 토르피는 장군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한 병사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단도로 그 병사의 손가락을 베고 칼을 잡아 조로 흉내를 낸다. 모든 병사들이 칼을 뽑아들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돌진한다. 그는 장군을 향해 나아가며 그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처치하고 나머지 병사들을 피하며 장군에게로 곧장 나아간다. 장군이 칼을 뽑기도 전에 토르피는 그의 칼로 장군의 목을 한 번에 베어내어 그의 생명을 순식간에 끝낸다. 하지만 머리는 물속으로 떨어지고 그는 아스칼라드에게 보여주고 싶어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것을 찾으려 하여 적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모든 적들이 혼란스러워한다. 반면 아스칼라드는 땅에 착지하여 자신의 군대와 함께 모든 적 병사들을 처치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증원군을 보내도 그들은 그의 군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면 그들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합니다. 그들의 손에 붉은 군대의 지휘관이 정문을 뚫고 들어올 때쯤 그들은 모든 적이 완전히 죽어있음을 발견하고 끔찍해합니다. 바이킹들이 손에 닿는 모든 금을 가져가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항해합니다. 토르피는 마침내 장선에 붙잡혀 물에서 나와 아스켈라드 앞에 장군의 머리를 던지며 지금 싸우자고 합니다. 그는 장군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스켈라드는 약속대로 그의 결투를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배가 아닌 단단한 땅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아스켈라드와 그의 일행이 속한 마을에 도착하는데 여전히 양들이 풀을 뜯을 만큼 충분히 비옥해 보인다. 롱보트가 땅에 가까워지자마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많은 승리를 거두고 전 세계에서 전리품을 가져온 영웅들을 환영한다. 그들이다. 그들은 모든 보물을 땅에 내리고 토르피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지나쳐 한 젊은이와 부딪히는데 그 젊은이는 즉시 사과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토르핀의 한 번의 눈빛에 그는 완전히 물러나며 겁을 먹는다. 그렇게 물러난다. 아스켈라드는 마을의 추장에게 가서 돈 분배에 대해 논의한다. 그가 결투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나머지 일들을 처리했다. 마침내 그들은 군중이 둘러싼 장소로 가서 아스켈라드와 토르핀은 서로 마주선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소년이 무패의 아스켈라드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지고 그가 매우 슬픈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하지만 요르는 토르핀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본다. 토르핀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전투가 시작되고 아스켈라드는 즉시 그를 혼란스럽게 하려 하며 나이를 묻고 키가 컸는지 물어보지만 토르핀은 대답하지 않는다. 아스켈라드는 다시 자신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들을 따라가지만 토르피는 그의 잔인한 전술을 이해하고 즉시 목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다. 아스켈라드는 간신히 피하며 자신을 구한다. 구하다. 토르피는 끈질긴 공격으로 그를 밀어내기 시작하지만 아스켈라드는 단순히 피하며 그의 타격을 막으려고 시도하다가 만약 밀어내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강력한 공격을 가해 그를 밀어낸다. 그러나 토르피는 또 다른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그의 검을 한 손에 쥔 단검으로 막으며 다른 손에 든 단검을 그의 손가락을 향해 겨눈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매우 직감적이어서 즉시 검을 공중에 두고 그로 인해 무장 해제된다.
그러나 토르피는 공격하기 전에 아스켈라드가 그의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는데 토르피는 즉시 물러나 그가 떨어진 검을 집을 기회를 준다. 아스켈라드는 갑자기 토르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그가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또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는 아주 약하고 하찮은 남자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를 기억했을 것이라고. 이 말에 토르피는 극도로 분노하며 소리치고 넓고 강력한 배기를 시도하는데 이는 아스켈라드가 바로 원했던 행동이며 그는 즉시 그의 공격을 반격하고 그를 땅에 눕힌 후 어깨를 탈구시켜 결투에서 승리한다. 그는 토르핀에게 돌아서며 그를 이기고 싶다면 아직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날 저녁 모두 따뜻한 텐트 안에 앉아 많은 음식을 먹고 좋은 술을 마십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와 승리를 축하하는 순간인데 토르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배에 있으며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는 거기서 앉아 자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꿈을 꿉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팔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그는 즉시 단검을 꺼내 공격자의 목에 겨누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건 단지 떨고 있는 노예 소녀로 그녀는 아스켈라드에게서 음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소녀가 왜 밖에 있는지 묻는 동안 겸손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도 노예인지 아닌지 그는 그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과 달리 전사라 말하고 만약 자신이 그녀의 입장이라면 주인을 죽이고 도망쳤을 것이며 자신을 쫓는 자는 누구든 죽였을 거라고 한다. 누구든 쫓아오는 자를 죽였을 거야. 세상에 이 남자 완전 매력 제로네. 겨울이 드디어 끝나고 바이킹들은 잉글랜드 전역을 정복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한다. 그들은 런던으로 행군하는데 그곳에서 거대한 벽과 마주한다. 토르켈더 톨 앞에서 그는 한때 바이킹의 일원이었고 토르와 함께 싸웠지만 어떤 이유로 그가 이제 영어편에 서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들의 지휘관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킹 선박들이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토르켈은 비범한 힘과 괴물 같은 힘을 가진 남자로 단순히 도끼를 던져 여러 남자들을 조각내며 웃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들은 이 괴물 같은 존재에 미친 듯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손실을 고려하여 플로키는 돈을 위해 영어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믿는 토르켈과 대화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다리로 항해하여 즉시 활 쏘는 자들에게 총격을 받으며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소리칩니다. 마침내 토르켈이 나타나 활 쏘는 자들을 멈추게 하고 플로키를 환영합니다. 오랜 친구여. 플로키는 그에게 덴마크 왕이 그가 영국 편을 떠나 자신의 군대에 다시 합류하길 원하며 그가 바이킹을 배신한 것을 용서하고 그의 생명과 영광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거절하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는 덴마크 왕이 심지어 영국 왕이 제안한 것에 2배를 지불할 위양이 있다고 전한다. 영국 왕이 제안한 것보다 2배를 지불할 위양이 있다고 한다. 토르켈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한다. 영국은 군사력 면에서 바이킹에 비해 매우 약하며 그들이 스스로 내버려둔다면 며칠 안에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말이다. 그들은 며칠 안에 전쟁에서 질 것이다. 플로키는 토르켈이 마침내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바위를 어깨에 짊어지고 플로키에게 말한다. 만약 바이킹에 합류하면 전쟁이 바로 끝날 것이고 그만큼 재미없을 것이라고. 그는 바이킹과 싸우는 것이 더 강한 상대를 만들기 때문에 영국군에 있고 싶다고 주장한다. 바이킹과 싸우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플로키는 즉시 병사들에게 후퇴하라고 소리치고 토르켈이 거대한 바위를 던지자 병사들에게 화살 세례를 퍼붓도록 명령한다. 그들은 빠르게 후퇴한다. 바이킹들은 긴 배들을 몰고 전면 공격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는 동안 영국군의 사격을 맞으며 다행히도 그들은 다리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하고 즉시 공격을 시작한다. 기초를 잘라내라. 그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하지만 바이킹들은 매우 끈질기고 공격을 무시한다. 다리 전체를 자르면서 말이다. 하지만 토르켈은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끝이 뾰족한 통나무를 꺼내서 배에 던져 완전히 파괴시킨다. 그는 이런 통나무를 여러 개 던지기 시작해 큰 혼란을 일으키고 그가 끝낼 때쯤 모든 배가 파괴되고 모든 병사가 죽고 남은 자들은 물러난다. 영국군은 드디어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아스켈라드와 그의 부대 그리고 토르핀을 태운 긴 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다. 방패를 들고 세일에 서 있다. 아스켈라드는 토르핀에게 토르켈을 죽이라는 목표를 주었고
그가 이를 이룬다면 결투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적들은 즉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기 시작하지만 아스켈라드는 토르핀에게 점프할 수 있을 만큼 배를 가까이 가져간다. 토르켈은 즉시 토르핀의 눈에서 배고픔을 알아차리고 다른 병사들에게 그를 건드리지 말고 혼자서 싸우겠다고 고함친다. 토르핀은 토르켈이 거대한 통나무로 홈런을 치려 할 때 다리 위로 점프한다. 토르핀은 토르켈이 다시 때리려 하기 전에 그 타격을 피하고 작은 체구 덕분에 토르핀은 매번 그를 피할 수 있다. 토르켈은 그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는 나무통을 물에 던진 후 그에게 맨손으로 1대1로 싸우자고 말한다. 이 말에 토르핀은 놀라지만 곧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자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거대한 펀치를 피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어떻게든 피하며 깨닫는다. 만약 그런 펀치에 한 번만 맞아도 충격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토르켈이 물러나기 전에 토르핀은 그의 몸에 배임을 가할 수 있다. 손목이지만 붉어진 근육 때문에 상처가 깊지 않아 해를 입히지 못한다. 중요한 정맥. 토르켈은 더 기뻐하며 연속 펀치를 퍼붓기 시작한다. 토르핀은 간신히 피하며 반격을 준비하지만 토르켈이 다시 공격을 시작한다. 뒤로 물러나며 피한다. 토르핀은 자신의 약점이 너무 높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속이기 위해 낮은 공격을 가장하며 달려들어 토르켈을 발로 차게 만들지만 그는 그 발차기를 피하고 다리 뒤를 차서 균형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즉시 그의 얼굴을 찌르려 하지만 놀랍게도 토르켈은 손을 방패처럼 사용해 찌름을 손으로 막고 그를 땅에 내리친다. 그는 계속해서 그를 내리치고 아스켈라드는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가 아마 죽을 것이라 판단하고 부하들과 함께 후퇴한다. 토르켈은 그들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멈춰서 토르핀에게 말한다. 그가 팔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동안 여기서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가 반응하기 전에 토르핀은 다른 칼로 마지막 두 손가락을 잘라내고 도망쳐 벽에 기대며 크게 다쳤어요. 토르케일은 이 어린 소년에게 엄청 감탄하며 그에게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토르핀은 자신이 토르스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즉시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아버지와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말하기도 전에 토르핀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떠나고 토르케일은 그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소리칩니다. 다시 한번 싸우기 위해서요. 토르핀은 오랜 거리를 헤엄쳐 더러운 물속에서 떠오르며 발목 염좌, 어깨 탈구, 그리고 여러 개의 갈비뼈 부상. 그는 아스켈라드의 군대에 다시 합류하면서 패배의 충격을 생각하며 그들은 철수해서 다른 곳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아스켈라드와 그의 군대는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토르핀과 이야기하던 중 그들은 말을 타고 오는 기병을 발견한다. 그들이 캠프를 지나가는 것을 본다. 그는 멈추라고 부르자 그 사람은 덴마크 왕위 계승자인 크누트 왕자의 군대에 속한 사람임이 드러난다. 그는 덴마크 왕위 계승 2위인 크누트의 군대에 속해 있었다. 그는 런던 다리를 포획하기 위해 4,000명의 병력을 남겨두고 왔지만 어느 날 지루함에 못 이겨 토르켈이 병력을 이끌고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들은 대낮에 그들의 진영을 습격했다. 그는 나무 통나무를 이용해 앞에 오는 누구든지 눌러버렸고 겨우 400명의 병력만으로도 거의 모든 적군을 죽이고 프린스 크누트를 붙잡았다. 그는 아스켈라드에게 주군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력을 모아 왕자를 보호할 것이라 말하며 그의 협력도 부탁한다. 아스켈라드는 칼을 뽑아 망설임 없이 사자를 참수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렸다. 요른이 그에게 무슨 짓이냐고 묻는다. 그는 아무도 도움 없이 스스로 왕자를 구할 것이라고 말한다. 도움을 요청하며 왕자님을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국 왕이든 덴마크 왕이든 상관없이 큰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군대를 결집시켜 강력한 토르켈 대장과 싸웁니다. 토르켈은 왕자님을 포로로 잡아 현재 숲을 통해 덴마크 왕의 주력 군대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 자신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숲을 걷던 중 그는 갑자기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전체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는 창 하나를 주고 주변을 살펴본 후 언덕 쪽으로 던져 즉시 왕자님에게 속한 남자 중 한 명을 죽입니다. 병사들이 언덕 위에서 나타나 자신들이 왕자의 부하라고 알리며 왕자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그들이 2,000명이라고 발표합니다. 토르켈은 믿지 않는다며 아무도 진짜 숫자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즉시 왕자와 그의 동료들을 자신의 구속에서 풀어주고 그들을 자신의 병사들 쪽으로 걸어가게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나서서 그들의 지휘관에게 이제 왕자 크누트가 없으니 지휘관이 왕자가 다칠까 두려워서 이길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스승이자 보호자인 라그나르가 병사들에게 후퇴하라고 지시합니다. 왕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즉시 행동하지만 토르케일의 끊임없는 조롱으로 인해 병사들이 흥분하여 검을 뽑아 전투에 나선다. 양측 모두 치열하게 싸우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나 토르케일은 벌집검이 되기로 결심하고 거대한 전투도끼로 사람들을 조각내기 시작한다. 마치 블렌더에 넣은 고기처럼 그의 공격적인 힘의 과시가 모두를 겁먹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며 도끼 한 번 휘두르자 나무도 베어낸다. 라그나르가 소리친다. 뒤로 물러서서 왕을 보호하라고. 런던 다리 전투의 재현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르케일은 물러설 줄 모르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죽이며 실망한 듯 보이는데 적어도 400명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를 향한 남자들은 전혀 재미가 없다. 반대편에서 아스켈라드는 그의 부대와 함께 준비를 마치고 숲에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인다. 토르켈은 즉시 숯 냄새를 감지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거대한 숲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본다. 불길이 전투에 닿아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태우기 시작하고 짙은 연기가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어렵게 만든다. 그의 부대는 이 자연재해는 예상치 못한 것이니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토르켈은 매우 직감이 뛰어나고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온 숲이 불타고 있다. 아스켈라드와 일행은 땅에 쓰러진 불타는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토르핀에게 물을 끼얹고 그의 망토를 적신 후 아스켈라드에게 왕자를 데려올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준다. 그는 두려움 없이 말을 타고 불 속으로 돌진하고 토르켈의 부대는 왕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그를 완전히 포위하고 그를 방어하던 남자들을 죽인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다시 붙잡기 전에 토르핀은 그들 사이로 뛰어들어 망토를 던지며 왕자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한다. 그는 그를 구하러 왔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그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공격하기로 결정하지만 토르핀은 즉시 그는 몸을 피하며 남자의 목을 찔러 즉시 죽인다. 모든 적들이 이 민첩함과 기술에 긴장하는 순간 토르켈이 연기 속에서 나타나 오래된 친구처럼 토르핀을 맞이하며 말한다. 그를 그리워했다고. 그는 토르핀이 잘라낸 손가락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그를 가볍게 여기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거라고 경고한다. 그는 토르핀을 바라보며 그가 정말 토르스의 아들이냐고 묻고 토르핀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아냐고 묻는다. 토르켈은 자신이 토르스와 오랫동안 함께 싸웠다고 답하며 토르스가 자신보다 강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말한 후 토르켈은 연기 속으로 물러나며 토르핀에게 지금은 왕자를 자신에게 넘겨주지만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토르켈이 끊임없이 그를 추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토르핀은 크누트와 그의 부하들을 아스칼라드에게 데려가고 아스칼라드는 왕자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 그러자 라그나르가 그를 꾸짖으며 왕자도 안에 있는 동안 숲에 불을 지르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왕자의 안전을 그에게만 맡길 수 있다고 말한다. 아스칼라드는 토르켈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땅을 가로질러 행진하며 크누트를 다시 잡으려 하고 아스칼라드는 자신의 병력이 토르켈의 병력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계속 걸어가다가 강가 근처에 다다르고 그곳에서 낚시를 하는 남자를 발견한다. 그는 그에게 강 건너 작은 웨일스 왕국의 지휘관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지 묻고 남자는 동의한다. 그는 그에게 편지를 건네주며 서둘러 전달하라고 말한 뒤 자신의 부대로 돌아가 다시 행군을 시작한다. 그들은 언덕 근처에서 멈추고 아스켈라드의 부하 중 청력이 매우 좋은 한 명이 주변 동향을 살피는 동안 뚱뚱한 라그나르는 계속 행군해야 한다며 울부짖는다. 그들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아스켈라드가 현장에 도착하고 청력이 좋은 이상한 중국인이 그에게 토르켈이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단 하루 행군거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린다. 그들과 이 소식에 군대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갑자기 중국인이 모두에게 말을 멈추라고 하며 더 듣다가 언덕을 가리키며 거기에 2명이 스파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스파이들은 즉시 도망쳤다. 즉시 아스켈라드는 병사들에게 즉시 행군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은 걷기 시작한다. 병사들은 육지에서 걷는 것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그들은 훨씬 더 익숙하다. 바다를 항해하는 대신 그들은 억지로 걸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르켈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지쳐 잠들지만 아스켈라드는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요른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며칠째 잠을 못 잤으니 좀 쉬라고 말하지만 아스켈라드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살고 싶다면 움직여야 한다고 답한다. 그는 다시 일어나 부하들에게 걷기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투덜거리며 깨어나 다시 비와 진흙 속을 행군하기 시작한다. 너무 지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잠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는 심지어 걷다가 잠들기 시작한다. 라그나르는 점점 긴장하며 아스켈라드에게 계획이 뭐냐고 묻지만 아스켈라드는 입 다물라고 말한다. 그들은 가운데에 돌 구조물이 있는 공터에 도착하는데 2명이 망토를 입은 남자가 서 있다. 아스켈라드는 그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주러 와준 것에 감사 인사를 한다. 그때 두꺼운 안개 속에서 거대한 전함이 나타난다. 그들은 강을 건너 웨일즈 왕국으로 향한다. 웨일즈는 항상 영국군의 침공을 두려워해 덴마크인들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한다. 병사들은 이제 토르킬이나 그의 부하들에게 잠자는 사이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 훨씬 더 활기를 되찾았다. 라그나르는 아스켈라드를 그의 기지로 칭찬한 뒤 지휘관에게 전함을 요청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강을 따라 항해의 주력군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웨일스가 작은 왕국이라 전함 3척을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그렇게 말한다. 그는 주력군에 합류하기 위해 왕국을 가로질러 행군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라그나르는 왕자가 잉글랜드를 걸어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한다. 아스켈라드는 토르핀을 불러 카누트의 개인 경호원으로 임명하며 라그나르에게 그가 자신의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 중 하나이며 카누트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한다. 토르핀은 아스켈라드를 환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결투를 하자고 약속하면 하겠다고 말한다. 아스켈라드는 그 약속에 동의한다. 토르핀은 왕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공주 같은 인물을 바라보고 겁을 먹고 바로 라그나르 뒤로 숨는다. 웨일스의 사령관이 토르핀에게 다가오며 그가 다음 왕자라고 생각하지만 아스켈라드는 그를 토르핀의 아내라고 생각한 카누트에게로 돌린다. 사령관은 카누트가 약해 보인다고 말하고 이 말에 라그나르는 분노하지만 말하기도 전에 사령관은 카누트에게 웨일스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잉글랜드 왕위에 오르면 절대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느냐고 묻는다. 카누트는 라그나르 뒤에 숨어 그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고 라그나르는 왕자가 원하는 바를 지휘관에게 말하기 시작하지만 지휘관은 그가 왕자와 이야기 중이라며 입을 다물라고 한다. 그는 그들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한 뒤 자리를 뜬다. 그들은 다시 행진을 시작하고 지휘관은 아스켈라드에게 이미 인접왕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그들이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마침내 길 위에 2명이 망토를 두른 사람이 서 있는 지점에 도착한다. 그때 갑자기 요니 아스켈라드 근처에 나타나 이상한 귀를 가진 중국인이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들었고 이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아스켈라드는 즉시 지휘관이 다가오는 것을 막고 갑자기 언덕 위에서 활잡이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화살을 쏟아붓는다. 아스켈라드의 말이 여러 개의 화살에 맞지만 다행히도 그는 피해 없이 뛰어내릴 수 있다. 아스켈라드는 부하들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소리친다. 그 남자는 자신을 아서라고 소개하며 어떤 이유로든 바이킹이 그들의 왕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움직이면 즉시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아스켈라드의 부하들은 긴장한 듯하지만 요르는 이것이 전부 그냥 이건 쇼야.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바로 죽였을 텐데 말을 타는 사람들을 노리고 먼저 죽이지 않았겠지. 그에 따르면 그들은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협상에서 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야. 아세르는 그들에게 모두 잡아서 공주인 카누트를 인질로 삼아 덴마크 왕과 협상하려 한다고 소리친다. 이 말을 들은 아스칼라드는 이상하게 서서 어항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보이는 공주를 전선 앞으로 데려온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아스칼라드는 그에게 아세르를 협박하라고 말하며 그들의 엉덩이를 먹겠다고 위협하라고 한다. 하지만 공주는 결국 라드노르 뒤에 숨고 아스칼라드가 몇 번이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무리 애써도 움직이지 않는다. 마침내 아스켈라드는 웨일즈 장군을 바라보며 자신의 계획을 아세르에게 밝히고 신속히 일을 마치겠다고 말하며 부하들에게 대기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웨일즈 장군과 함께 아세르에게 협상을 위해 다가간다. 아세르는 부하들에게 물러서라고 지시하며 자신은 대닌들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자 이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아스켈라드에게 자신은 병사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해 보일 수 없다고 말한다. 아스켈라드는 자신은 단지 그의 영지를 지나가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아세르는 자신도 명성을 지켜야 하며 대닌들을 허락할 수 없다고 답한다. 그의 왕국을 아무 방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그는 아서에게 자신이 웨일스 혈통의 여성 리디아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브리타니아의 유명한 영웅인 아서 왕의 혈통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그는 60년 넘게 전 덴마크의 군주가 웨일스를 침략했고 결국 약탈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후궁 중 하나로 데려갔고 아스칼라드는 태어나서 사생아로 자랐다. 아세르는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는다. 예전에는 위대한 영웅왕 아서의 혈통이 리디아와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확인을 요청했고 웨일스의 장군이 그에게 묻는다. 그를 보증하며 반세기 전 아스켈라드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그가 매우 약하고 죽어가는 리디아를 웨일스로 데려와 조상들과 함께 묻히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조상들과 함께. 아스켈라드는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덴마크인을 똑같이 싫어하며 크누트를 권력에 올려 그를 존경받게 하여 내부에서 그를 조종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내부에서. 아세르는 아스켈라드가 생각해낸 이 놀라운 계획에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모든 무기를 자신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들이 포로처럼 보이게 만들어 안전할 것이고 아세르는 존경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아스켈라드는 동의하고 자신의 부대로 돌아가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지시한다. 무기를 들고 있고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해요. 그는 그런 다음 라그나에게 다가가 무기를 넘기라고 말하지만 라그나는 거절해요. 그에게 쿠트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무기를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해요. 아스켈라드는 토르핀에게 단검을 건네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를 쳐다보며 그에게 꺼지라고 말하고 칼을 찔러요. 아스켈라드는 고집 센 바보들과 말다툼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떠나요. 그는 그들을 혼자 두고 떠납니다. 아세르는 포로인 척하며 덴마크군 전체를 호위하고 그동안 웨일스 사람들은 그들을 숲속에서 바라보며 덴마크인들이 인간을 먹는 사악한 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침으로 마요네즈를 곁들인 인간을 먹는다고 소문이 퍼졌어요. 영토를 넘어선 후 아스켈라드가 다시 길을 이끕니다. 토르피는 뒤에서 공주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는 공주가 자신을 여러 번 쳐다보는 것을 보고 말하고 싶다면 큰 소리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 쳐다보라고 하자 공주는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왕족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뿐이며 그의 말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라그나르와 아스켈라드는 크누트가 라그나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라그나르. 토르핀은 그를 다시 겁쟁이라고 부르며 크누트를 화나게 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토르핀에게 자신의 말이 어떻게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합의도 쉽게 하지 못하며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고 그들은 거친 지형을 가로질러 영국 왕국을 지나고 있다. 적들에게 둘러싸여 갈 곳이 없자 크누트는 도움을 요청하며 깊은 눈속을 걸으며 낮 동안 가끔씩 휴식을 취한다. 한 사람이 사제에게 토르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 시작한다. 그는 토르가 맨손으로 그들의 병사 30명을 상대했지만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그런 사람이 분명 기독교인일 거라고 생각하는 신부의 관심을 끈다. 그는 모든 덴마크인이 잔인한 괴물이며 이 세상의 인류를 파괴하러 온 존재라고 믿는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가 노르스인으로 노르스 신을 숭배했으나 살인이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다고 믿었으며 진정한 전사는 결코 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해준다. 신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술을 잔뜩 마신 뒤 다시 잠에 든다. 그날 밤 남자들은 다시 행군을 시작하고 라드나르는 아스켈라드에게 겨울을 기다렸어야 한다며 불평한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폭풍을 막아줄 피난처도 없기 때문이다. 아스켈라드 하웨버는 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음에 굴복할 뿐이다. 이상한 귀를 가진 중국 남자가 그들에게 근처에서 많은 소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지만 그는 여자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즉시 근처에 마을이 있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폭풍 속을 헤치고 멀리 있는 집들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한다. 작은 마을에서 그들은 모두 마을 쪽으로 움직이고 사제는 급히 달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외치지만 덴마크인들이 그들을 죽이러 오고 있다.
그러나 그가 멀리 가지도 못했을 때 남자들에게 붙잡혀 심하게 구타당한다. 브리온는 아이들, 한 여성, 그리고 한 남성이 있는 집으로 들어간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한 그릇을 집어들고 맛을 본다. 그가 먹고 있는 죽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는 그것을 뱉고 바닥에 던지는데 이는 여성을 격분하게 만들어 그녀는 일어나서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브리온는 큰 남자이고 즉시 여성을 가격해 밀쳐내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한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재빨리 일으키려 하지만 브리온는 그의 얼굴에 칼을 대고 그에게 지금 바로 모든 음식을 치우라고 말한다. 살아남고 싶다면 그 남자는 그렇게 한다. 아스켈라드의 부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몰아세우고 모든 음식을 빼앗는다. 남자는 적어도 절반의 음식을 남겨달라고 애원하지만 그것으로 겨울을 버틸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그들에게 이제 겨울을 버티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나무에 묶인 사제에게 다가가서 만약 다시 이런 짓을 시도하면 즉시 죽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라그나르는 아스켈라드에게 마을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는 대답한다. 그들이 생존할 만큼의 음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들을 놓아준다면 적들이 그들의 위치를 즉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죽이는 것이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마을 사람들을 도살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실행한 뒤 다시 행군을 시작한다.